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지면서 바다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다 그리고 바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자, 오늘 시사날에서는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해양 쓰레기의 실태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정수 환동의 지역본부 해양환경안전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정수입니다.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기입니다. 네, 오늘도 천윤길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사날이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I'm sorry, everyone. I think you like it better afterwards, though. Oh, man. 인천에서는 여객선 엔진에 해양 쓰레기가 끼어 운항이 중단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2019년 전북에서는 어선 스크루에 폐로프가 감기면서 배가 전복돼 선원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사실 오래된 숙제이기도 한데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조차 우리가 못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거된 양을 보면은 이 위기감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3년도에 4만 9천여 톤. 그런데 작년 10년 후를 들여다보니 한 13만여 톤 정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3배 정도가 지금 늘어난 수치인데 문제는 지금 수거된 양일 뿐이지 바다 위에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는 사실 이보다 더 많다라는 중론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해양 쓰레기가 어떤 건지 개념부터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 기자. 이 법적으로 보면 이 국내에서 해양 폐기물은 해양 및 바닷가의 유입, 투기, 또 방치된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고요. 이 국제적으로는 해양 및 연안 환경에서 이 폐기 처분 또는 이 버려지는 모든 잔류성 고체 폐기물입니다. 이 잔류성과 이 고체 폐기물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바닷가에 돌을 던진다고 이게 해양 쓰레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썩어서도 분해가 되지 않고 이 고체 상태로 머무르는 것들을 우리가 해양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이나 고철 같은 것들은 썩어서 분해되는데 몇백 년 또는 많게는 몇만 년까지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해양 쓰레기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변 또는 해안 폐기물, 이 부유 폐기물, 해저 또는 침적 폐기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 분들은 아무래도 바다와 함께하고 있으니만큼 바닷가에서 해양 쓰레기들을 아마 자주 접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아도 되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무국장님, 전 세계적으로 해양 쓰레기 양은 얼마나 되는지 또 원인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바다로 배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해양 쓰레기 양이 한 해에 800만 톤이다라는 얘기는 어느 조사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최소 480만 톤에서 1270만 톤일 것이다라는 데서 그 중간치를 800만 톤으로 잡은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여기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플라스틱이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는 곧 플라스틱의 문제로 바로 직결이 되는데요. 전 세계 플라스틱 양이 4억 톤 정도로 추정한다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그 많은 플라스틱 중에서 단 9%만이 재활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바다에는 또한 1억 5천만 톤이 바다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전문가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생산되는 양이나
또 바다에 있는 쓰레기의 양이나 이것은 보고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우리가 추정치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알 수 없다라는 표현을 주셨잖아요. 네. 전문가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통계 수치가 없어서 알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범위를 좁혀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만큼 나오는지, 또 우리는 경북 동해안 지역이잖아요. 우리 지역에는 또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생기는지 원인과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2020년 용역을 하나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한 해에 1,546톤 정도가 바다로 유입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육상에서 기인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간 쓰레기가 한 6,850톤 정도가 되고, 어업과 관련해서 바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3,680톤 정도가 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흘러 들어가는 쓰레기가 조금 더 막 65%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육상에서 기인한 쓰레기는 주로 하천을 따라서 강우시의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양이 한 98%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는 해안가에 버려지거나 바다를 따라 흘러다니다가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게 한 2% 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해양 쓰레기를 이야기하자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버리거나 바닷가 인근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육지에서 더 많은 것들이 쏟아져서 바다로 간다. 예. 네, 이렇게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해양 쓰레기가 위기다, 재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피해가 많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피해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유엔의 자료에 따르면은 연간 10만 마리 이상의 해양 포유류와 100만 마리 이상의 해양 조류, 바다 새들이죠. 새들이 해양 쓰레기들 폐그물이나 어망에 걸리고 폐사하거나 또 생존 자체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조사도 있고, 쓰레기가 해안이나 얕은 바다 밑에 너무 집중적으로 작은 쓰레기들이 쌓이게 되면은 또 동물들의 서식지를 아예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선박 피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 쓰레기, 밧줄, 어망 이런 것들이 선박에 감겨서 비닐봉지가 또 뭐 냉각수 파이프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즉시 또 선박들은 조업을 중단하고 그 어망이나 그물들을 다 빼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일은 더디고 어획량도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박 사고 중에 10분의 1이 이 해양 폐기물로 인한 사고다라는 해수부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령업이라는 말이 있죠. 버려진 그물이나 어망에 물고기들이 폐사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역시 바다에 많은 그물들을 버려서 물고기들이 죽어 있는 경우인데, 이런 어업 생산량의 10% 정도의 4천억 원 정도의 손실을 유령업으로 인한 손실을 입는다고 합니다. 또 해양 쓰레기는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양이 너무나 많다는 그 자체로 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고체 플라스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게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 잘게 쪼개지는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이것이 또 결국은 해양 생태계와 먹이 사슬의 최고봉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그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더라라는 것이 일반적인 피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유령 어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나 폐그물을 유령 어구라고 하는데, 그거에 이제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나가는 것, 그걸 이제 유령 어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유령 어업에, 유령 어구에 대한 실태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업 활동 중에 발생되는 해양 쓰레기는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구의 유실과 하나는 그 배 위에서 생활하다 생기는 그 생활 폐기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폐기물 쪽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어업 활동 중에 어구가 유실되면은 그 현장에서 당장 그걸 찾지를 못합니다. 그 먼 바다에서. 그래서 그거는 전부 바다 밑으로 깔아앉아서 폐어구가 되고, 바다에서 기인되는 쓰레기 한 50% 정도를 폐어구로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통계 잡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 중에 조업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어업 과정에서 그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그물이나 통발을 건졌을 때 그거를 바닷속에 그냥 버리고 오지 말고 다시 가져오면은 수협에서 돈을 일정 줍니다. 양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금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올해만 9억 5천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폐요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경상북도를 보니까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은 2019년부터 국비 50%를 지원해서 바다 쓰레기를 상시로 수거를 하고 불법 투기를 감시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15명을 채용해서 예산은 18억 정도가 들었고요. 한 1,500톤 정도의 연안 쓰레기를 수거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을 도입할 당시에 일자리 창출과 해양 쓰레기 저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로 출발을 했는데 이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인건비로만 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처리비는 사실 이 예산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매년 100명이 넘어가는 그 해양 쓰레기 전담 인력을 고령화되어가는 어촌에서 뽑으려고 하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일자리 사업하고 중복도 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 대신에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으로 바꾸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 18억보다 조금 많은 21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이 사업에 지출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인건비도 물론 약간 포함되지만은 중장비라든지 뭐 기타 부두의 비용까지 지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양 쓰레기 처리 사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이 최첨단 AI 해양 쓰레기 수거 로봇 AI가 장착된 해상을 다니면서 쓰레기가 발견되면 이걸 수거하는 로봇까지도 개발이 됐고 또 울릉도와 이 독도를 오가는 해양 쓰레기 전용 선박도 이제 운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팀장님, 이 전용 선박이 어떻게 해양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지 어떤 기여를 좀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지. 우리 경상북도에서 작년 8월에 울릉도 독도 해양 쓰레기 전용 운반선인 경북 0726호를 취항을 했습니다. 0726은 아침 7시 26분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발표한 독도의 1월 1일 날 해 뜨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도 일출 시각을 배 이름에 넣어서 독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동해 바다를 누빈다는 의미를 또 부여를 했습니다. 경북 0726호는 171톤급 운반선으로 2020년도 국비 33억, 그리고 우리 도비 33억, 총 66억 원으로 작년에 건조를 완료하고 시험 운항 등을 거쳐서 올해 4월에 30톤 정도의 울릉군에서 수거해 놓은 해양 쓰레기를 육지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이 배를 건조 지원을 할 때 총 7척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경남, 충남, 전남 이렇게 쭉 해줬는데 이 동해에는 이렇게 운반선이 처음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해 바다 상황하고 서남해는 다르기 때문에 전남이나 경남에는 섬이 많고 파도가 아주 잔잔한 그런 내만을 자주 다니는 그런 배인데 저희들은 동해를 뭐 10시간씩 가야 되니까 다니는데 참 제약이 많습니다. 울릉도에 가는 여객선도 1년에 한 200일 정도밖에 운행을 못 합니다. 파도 때문에. 근데 그게 한 3,000톤급쯤 되는데 저희들은 171톤급이기 때문에 아주 소형이기 때문에 1년에 한 80여 회를 왕복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바다 상황이 좋은 한 4월부터 10월, 11월까지는 울릉도 독도의 쓰레기를 이제 육지로 운반해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가까운 연안이나 그 항 안에 있는 그 바닥에 있는 그 폐타이라든지 선박 잔재물을 수거하는 역할을 또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해양 쓰레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에서도 전쟁이다 말할 정도로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사무국장님? 사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이게 뭐 어떤 발생원이 해양이 아니고 육지에서 생산하고 사용한 것들이 해양으로 가서 그 문제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육지의 배출을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국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사용을 금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플라스틱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엔에서도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개 중에 하나로 해양 생태계 보호를 선정을 해서 이제 해양 쓰레기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해야 된다라는 세부 목표들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함께 이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규제가 뭐냐면 국제협약을 준비 중인데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이번에는 그냥 상징적인 협약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 좀 더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자. 올해 말에 11월에 부산에서 이 그 논의를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또 최초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외국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이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쪽보다는 배출되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이 어구 실명제, 어구 보증금제, 그리고 어구 일제 해수제도까지 동시에 좀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구를 생산하면 이제 판매하고 어민들이 이걸 사지 않습니까? 사고 사용하는데 요 단계에서 누가 사서 누가 쓰는지가 파악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버려지는지, 어떻게 처분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구 실명제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다만 어구 보증금제도 함께 또 도입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증금제도가 시행되면 일단 처음에 살 때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긴 한데 실제 이 방송을 보시는 어민들이 이 제도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실제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이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상당히 첨예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게 상당히 어민들의 반발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어구 가격이 한 10% 정도 올라간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 사용했던 어구가 노후가 돼서 이제 교체를 하려면 다시 가지고 와서 그거를 반납하고 10%의 보증금을 받아내야 되는데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100% 다 날아가 버린답니다. 어구가. 그러면은 한 개도 못 받는 거죠. 이제 퍼센티지로는 10%지만은 이게 어구가 굉장히 비쌉니다. 억 단위가 넘어가는 어구도 있기 때문에 10% 같으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평시에도 어획 활동을 하면서 어구 유실률이 한 30-40%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렇게 유실이 어쩔 수 없이 되는데 10% 가격을 상승을 해버리니까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반발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취지상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해양 쓰레기 발생되기 전에 가져온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그 좋은 취지를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 보증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좀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도 어민들 만나보니까 이게 명칭이 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내가 이만큼의 가격을 주고 사고 요만큼은 내가 다시 돌려줄 때 돌려받는 돈. 근데 어구는 아무리 내가 해양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더라도 이 태풍이나 유실돼 버리면 이건 자연재해는 내 잘못도 아닌데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오히려 보증금보다는 폐 어구를 반납할 때 인센티브, 이 적립금의 개념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지만 어구 구매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증금이라는 명칭부터
좀 바꿔달라고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떤 방식이든 정부 지원이 되면은 요구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마 환영을 할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반발감이 안 생기게 바꿔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양 쓰레기 중에서 바다에 깊이 내려가서 쌓인 쓰레기를 이 톤당 육지 쓰레기와 비교해 보니까 이 수거 처리 비용이 48배 정도 가량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해양 쓰레기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계속 늘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결국 지자체에서는 국비로 조금 더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산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해양 쓰레기의 예산이 46억 7천만 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13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율이 한 28% 정도밖에 안 되죠. 해양 쓰레기는 바람과 조류에 따라서 도와 시군 경계를 넘어가는 광역적인 사업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량도 많고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이 절실한 거죠. 다행히 태풍이나 그 집중호우로 발생되는 재해 쓰레기는 100%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평시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지금 30%가 채 되지 않는 국비 지원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지원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앙부처가 상당히 많은데 해양수산부가 중앙부처 중에서도 별로 이 예산 배정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나 아주 좀 작은 부처다 보니까 이 자체적으로 예산이 적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해양 쓰레기가 어민들에게서만 나온다고 볼 수 없는데 특히 얼마 전이었죠. 환경부가 이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이 비닐봉지와 같은 주요 일회용품 사용을 더 이상 규제하지 않기로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이건 역시 해안가 쓰레기와 해양수산부의 해양 쓰레기 처리가 져야 될 부담이 저는 더 늘어난 게 아닌가 하는 이 아쉬움이 또 들었습니다. 네, 예산에 대해서 수거 중심으로만 가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겠죠. 네, 그에 따른 이야기를 좀 사무국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 이 숙제란 말이에요. 어쩌죠? 사실 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예산 국비 지원을 원하고 있고 또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여러 가지 그 뭐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뭐 치중하는 건 역시나 수거 비용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수거는 바다에서 최종 처리 단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육지에서 생산을 줄이고 또 사용을 줄이고 또 재활용을 늘리는 것이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그 탈플라스틱 정책은 정말 유감스럽게도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부터 환경부가 그 대형 그 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 이후에 계속 뭐 일회용품 사용의 문제를 규제하고 바꾼다 시행령을 발표하고 했지만 또 갑자기 그 2022년 11월부터 실시하려고 했던 일회용품 규제를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계도 기간을 1년이나 두고 2023년 11월이 되니까 규제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환경부가 갑자기 또 철회를 해버렸어요. 없던 일처럼 돼버린 상황에서 또 이번에 총선을 치르면서 각 정당들이 또 일제히 탈플라스틱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랬던 만큼 5월 30일부터 국회가 열리면은 입법조사처에서도 제안하는 이 플라스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다시 논의하고 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는 육지의 일, 해수부는 바다의 일, 또 지자체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그런 소관 업무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 이원화되거나 다원화된 어떤 관리 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뭐 어떤 부처 간의 협력 이런 소통을 통해서 정말 좀 마땅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경북도에서는 또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해양 쓰레기가 육상에서 기인한 쓰레기와 해상에서 기인한 쓰레기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육상에서 기인한 쓰레기는 하천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들어온 게 98%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하천을 깨끗하게 하면은 훨씬 줄지 않느냐,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해양수산부가 해양쓰레기 주관 부서지만은 육지에 하천에 있는 쓰레기는 해양수산부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 그리고 범정부적인 어떤 차원의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일단 하천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은 수거도 훨씬 수월하고 그 수거비 한 5분의 1 정도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의 거의 한 반 정도가 하천을 따라서 이제 흘러 들어오는데, 하천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아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해상기인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겠느냐. 제일 큰 문제는 뭐 유실되고 이런 통발이나 그물 같은 게 유실돼서 바닷속에 깔아앉았을 때 이게 계속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의구보전금 제도나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물속에서 분해가 되는 생분해성 의구 보급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조업중 인장 쓰레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사날 해양 쓰레기 실태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우리 지역과 연결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실 당부의 말씀도 좋고요. 남기실 말씀 들으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앞으로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2050년이 되면 바다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해양 쓰레기가 더 많을 것이다. 이런 것도 예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앞장서서 플라스틱 관련한 제도들을 자꾸 뒷걸음치게 만들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규제와 제도,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육지에서 쓰레기 버리지 말자는 오랫동안 들었고 많이 실천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다라고 느끼는데 바다 역시 그렇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팀장님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네. 인류가 현재까지 저 광활한 우주에 대한 연구에 비해서 이 바다에 대한 연구는 훨씬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다는 우리 가까이 있지만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한번 버려진 쓰레기는 수거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는 꾸준한 기술 개발과 예산 투입으로 수거를 계속 해야 되겠지만 더 보태지는 해양 쓰레기가 없도록 예방 차원의 행정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도 미래 세대를 위한 저희들이 노력에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영규 기자. 이 정부 차원에 있어서는 저는 무조건적인 규제 대신에 정부가 좋아하는 경쟁을 시켜서 이 바닥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돈이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이 분해될 수 있도록 개발하면 연구개발 예산을 화끈하게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 메시지가 지금 부족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바다가 생명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바다를 괴롭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현실과 함께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말씀들로는 의견이 하나로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생태계의 안전만이 아니고 또 어민들의 안전만이 아니고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여러분들 앞으로 끊임없이 관심 있게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사날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